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TV 예고해드린 대로 4시에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정치 신인이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캠프에서 과학기술 특보를 지냈고요. 외신 대변인을 지내셨고 그 이후에 개혁신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야말로 정치 신인입니다. 김영림 대변인을 모시고 김영림 대변인이 인터뷰가 되는 거죠. 인터뷰를 요청하는 식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오늘 처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방송 첫 방송인데요. 아마 저는 잘 할 거로 기대를 합니다만 혹시 뭐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임입니다. 네. 첫 방송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특히 첫 방송을 품격 있는 정치 쿨톡 김철근 TV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달고 나왔습니다. 근데 첫 방송 치고는 떨리지 않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네, 총장님 옆에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대선 때 처음 제가 뵙고 네. 이제 물리학자시고 또 영국 옥스퍼드에서 네. 유학도 하시고 그래서 과학기술 특보와 외신 대변인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맡아주시겠다고 했고 네. 실제 대선 때 외신들하고 이렇게 접촉도 좀 하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스페인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서 이제 서면 인터뷰를 계속 했었고 총 4개의 아티클이 그때 나갔었고 3개는 각 후보들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 비교였는데 하나는 우리 이준석 후보에 대한 특집으로 이렇게 아티클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세미나나 네. 토론회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이렇게 전자뉴스에서 개최한 그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는 이제 그 세 당이 모여서 그 7개 분야 정책 토론을 했었고 또 대전에서도 정책 간담회도 했었고 토론회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모두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당세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어서 과학기술계의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김영임 과학기술특보 겸 외신 대변인께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개혁신당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논평 등 성실히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그 정치 신인이면서 당 대변인을 맡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해보니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좀 너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이준석 지금 당 대표이신 이준석 대표는 이공계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과학기술 패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정치공학적인 것과 정치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을 알고 그걸 정치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과 연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논평을 쓰면서 정치적 맥락과 이런 이공계 리더십을 좀 녹여내는 학습?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겁고 또 재밌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인사들도 나눠주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돈대봉님이 김영림 대변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별이마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럭택자연님 물리학 박사님이면 고등학교 때 물리 포기자였다는데 자기가 네, 이거는 결코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 게 있어요.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인데 물리에서는 재물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재 때문에 물리를 포기했다거든요. 그거는 배우는 사람의 역량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좀 재미없게 가르쳤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이슈이지 않을까.
고맙순바님께서 논평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별이맘님이 네. 우리 당에 숨은 인재 많은 듯해요. 자주 얼굴 보이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방송에 김철근 TV를 통해서 처음 유튜브 방송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만은 오늘 하는 거 봐서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이 있으면 자주 뵙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많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네, 케빈윤님, 아름다운 김영님, 외신특보님 환영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개혁신당.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김영님 대변인에 대해서 좋은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떨리긴 한데 뭐. 네. 일단 뭐 정치 신인이니까 가리지 말고 막 다 질문하세요. 예. 네. 이제 우리 고품격 정치 유튜브 네. 여의도 너머의 닭간다를 패러디한 네? 닭간다를 보셨어요? 네. 아, 예. 보고 있는데 예, 닭간다와 버금가는 네. 우리는 닭끈다 준비해봤습니다. 닭끈다. 네. 뭘 끕니까? 의혹을 끈다. 뭐 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있죠. 네.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네. 전당대회 하면서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그 의혹 하나 이제는 네. 말할 수 있다. 말씀해 보시죠. 네. 그 자리에도 있었는데 네. 김철근계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정말 유니콘 같이 전설 속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개혁신당이 사실 이제 창당을 하면서 오프라인 당원은 거의 모집을 안 했고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당원을 모집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표 후보가 이준석 후보 한 분이었잖아요. 네. 찬성률 98.2%. 네, 너무 압도적인. 네,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혁신당의 뭐 계보라고 할 수 있다면 네. 이준석 계보 외에는 없죠. 무슨 계보가 존재하겠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 뭐 전당대회에서 너무 밋밋할 뻔했는데 김철근 계보와 비김철근 계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뭐 약간의 흥미와 재미를 줬다는 게 뭐 좋고요. 또 많은 후보들이 김철근 사무총장을 계보 수장으로까지 뭐 인정할 정도로 네.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명예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김철근계의 의혹은 유니콘 같은 거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를 오늘 한 번에 닦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닦으면 다음에 안 불러줄까 봐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특별히 닦은다 코너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김철근계 의혹 하나만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넘어가서 이런 네거티브 정치,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거티브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본인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상품 마케팅 할 때도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쓰는 건데 정치인들도 그런 걸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유명해졌는데 뭐 때문에 유명해졌는지 그 이유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는 경우. 이제 성공한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네거티브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인지도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후에 인지도가 쌓여졌을 때 그 네거티브를 상쇄할 만큼의 포지티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때때로 정치인들이 본인이 국민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본인이 잘 선택해야 되겠죠. 누가 선택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전당대회 때 뭐 네거티브 한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 그건 뭐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거티브도 뭐 때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비전과 철학과 기조와 포지티브한 것들이 또 채워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댓글 해봅니다. 하나 좀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희숙기님이 처음 뵙는 분인데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케빈님님 물리학 박사가 아니라 MC 해야 할 듯. 김영님 TV로 해야 할 듯. 제가 여기는 김영님 TV 총장님 패널 분을 너무 섭외 잘해 주시네요. 제가 오늘 김철근 TV를 이제 그럼 제가 장악하는 겁니까? 케빈님께서 난 김철근계인데. 유니콘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네. 예, 계속 하시죠. 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 해주시니까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다음 출연을 꼭 해야죠, 또. 네.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그리고 압도적 새로움, 그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우리 정치는 사실상 총을 들지 않았지만 내전 상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정책과 비전과 메시지를 내고 우리가 더 좋은 정치 세력입니다 라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경쟁이 아니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저 상대는 죽일 놈들입니다. 못 쓸 놈들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전부 반대하고 묵살하는 사실상 정치가 지금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경제, 문화, 사회 여러 분야의 발목을 잡는 그 구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이 정치 구도를 사실상 깨야 되는데 깨려면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 사실상 국회에 300명의 의원인데 이 300명의 의원이 A 아니면 B라는 두 가지 의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C, D, E, F, G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비록 세석에 불과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당선시킨 가장 정상적인 정당인 개혁신당 같은 정당이 어느 정도는 규모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당제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진국 그리고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좀 정치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가 그런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닌가, 혹은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국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세력 균형이 지금 일방적으로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계열의 그 의원 분포가 거의 190석에 육박하는 정도가 됐고, 당시에 집권당이 이제 108석, 그리고 이제 군소정당들이 이제 다수 들어왔던 상황인데, 이 세력 균형이 너무 일방적인 상황이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행정 권력까지 장악이 됐고, 2026년 내년 6월 3일인데 그때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도로 가면 지방 권력마저도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이 세력 균형을 좀 너무 불균형적으로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게 우선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 급박하게 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이 큰 선거에 졌고, 그 다음에 전임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 정당이 배출한 정당의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3년 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는 이런 걸 만들었던 당인데 네. 41% 얻었다고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젖잘싸.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이고 뭐고 다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네.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 나오는 그 경향을 보면 탄핵 때보다 더 여론이 떨어지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우선 좀 그런 게 걱정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도 군사쿠데타로 독재를 한 게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으로 그렇죠. 독재를 하게 됐고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도 선출된 포퓰리스트들에 의해서 네. 독재로 흐른 이런 선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건전한 세력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맞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똑바로 눈을 뜨고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의 복원 또는 재건 뭐 이런 것들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들과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부재하지 않나. 네, 좀 잘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정치로 우리가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예.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은 너무 많죠. 네. 사실은 뭐 제가 따로 인터뷰를 잠깐 뭐 사석에서 한 적도 있지만 저는 정치권에 꽤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에 있어서 공천권과 네, 그렇죠. 공천권과 그다음에 정치 자금과 네. 그다음에 실제로 선출됐을 때의 표결과 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선 중앙당은 돈 먹는 함하고 네. 굳이 중앙당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일단 저는 현실 정치에 제가 선출이 돼서 뭔가 활동을 한다면 중앙당을 폐지시키자고 주장할 겁니다. 예.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중앙당이 있어야 될 거의 유일한 이유는 네.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천권이 사라지고 그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선출할 수 있도록 선출에 의해서 공천자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과 정당법을 법제화해서 모든 정당이 그 절차에 따라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없습니다. 예. 네. 미국은 대부분 네. 언론에 나오는 게 대통령,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 네. 그다음에 플로어 리더라고 하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네. 양당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실제 당의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메시지를 주도하죠.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은 그럼 어떻게 하냐? 당 대표는 없고 전국위원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그래서 네. 선거 6개월 전에 캠페인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캠페인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저희가 평상시에 당직자 네. 큰 정당은요 정말 그 편법으로 운영하는 당직자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0명 됩니다. 300명. 예. 어떻게 그렇게 되냐? 법적으로 중앙당 100명, 시도당 합쳐서 100명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책연구소는 숫자 제한 없고요. 네. 그다음에 원내에 1급부터 9급까지 20명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인 정당에 대해서는 그 의석수에 따라서 정책연구위원과 그 행정 지원 요원을 줍니다. 네. 그 지원 요원만 몇십 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 300명씩 그쵸. 되거든요. 네. 그 비용 다 국고보조로 들어갑니다. 네. 그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네. 당원과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법제화하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게 가장 큰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예, 또 뭐 말씀? 네, 아니요. 요거 말씀하신 것만 잠깐 뭐 예. 여쭤보고 이제 그다음에 후원금 이야기 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하시는 말씀 너무너무 동의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뭐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건 알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뭐 가로막는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될지. 가능하죠. 왜냐 우리 정당이 그 개혁을 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약간 주춤해졌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는 총재 제도에서 대표 제도로 해서 1인이 그 당의 권력을 갖는 걸 약간 약화시켰고요. 네. 또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던 것을 지금 당정 분리 원칙에서 분리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고 해서 당 3역에 그에 불과했던 분을 투톱으로 원내대표로 지위를 상승시켜서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원내대표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원내 정당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당 대표의 그 메시지 역할을 원내대표가 맡게 되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현재 조직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이른바 캠페인 조직으로 전국위원회로 가는 걸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당원과 국민 겁니다. 맞습니다. 당 대표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미국의 상원 초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 상원 의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 주 상원 의원 2번 하고 그다음에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해서 그 임기 다 하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렇듯이 정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 초선이라고 해서 대통령 되지 말란 법 없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초선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렇듯이 모든 정치인이 다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천권을 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 본인과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전부 다 제끼거든요. 중간에 대표의 권력과 대통령 이 후계 구도를 정리하면서 다 제낀단 말이죠. 그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돈 먹는 하마, 세금 먹는 하마, 중앙당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중앙당을 없애자. 라는 게 제 정치개혁 1번입니다. 첫 번째.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잘 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후원금을 말씀하셨는데, 후원금 관련해서 현재는 어떤 시스템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현재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합법적으로 후원금만 받아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합법적 또는 편법적. 그로 후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아니면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자기 돈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가 부자여서 상속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사람 외에는 정치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의 맥시멈의 제한은 없으나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 회계를 볼 수 있게 하지만 한국은 금액의 제한이 있고 그렇죠. 그 금액의 제한 내에서는 뭐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꾸로 되어 있죠.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기준으로 후원금이 1년에 1억 5천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12달로 나누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 곱하기 12 하면 1억 4,400 정도 되니까 대략. 그러면 이걸 30일로 나누잖아요. 1,200만 원을. 그럼 하루에 40만 원입니다. 물론 주말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얘기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루 4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많은 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3끼잖아요. 네네. 예. 한 끼는 집에서 먹고, 네. 한 끼는 얻어 먹고, 한 끼는 본인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러면 동료 의원들, 그다음에 기자분들, 그렇죠. 뭐 네. 그다음에 그 교류하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네, 그럼 네. 밥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소주 한 잔이라도 먹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본인 활동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25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 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구 사무실 하나, 네. 그다음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구 사무실 연락소까지 합치면 3개 내지 또 4개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5개 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구 사무실 하나 움직이려면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네. 그다음에 거기 사무실 그 유급 직원 네. 한 2-3명만 둬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네. 예. 그다음에 시골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월세나 이런 게 작겠죠. 그러나 한두 명 정도의 연락소에 유급 직원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네. 연락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보통 300-400 정도는 들 거예요. 그나마. 그렇죠. 그러면 3개, 4개면 벌써 1,000만 원 넘어요. 그렇죠. 그럼 1년이면 또 뭐 억 단위가 되니까. 예.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하면 전부 다 늘었어요. 맞습니다. 줄어드는 의원 없어요. 네.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사정기관, 정보기관 네. 다 가지고 있고 네. 국회의원 움직이면 다 손바닥에 보듯이 다 봅니다. 그럼 대통령 공격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고 네. 존경받는 정치인을 가질 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럼요. 예. 그러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정치 활동을 왕성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 있는 정치인들은 훨씬 더 많은 정치 자금을 그렇죠. 거둘 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정치 자금을 많이 거뒀는데 그걸 함부로 못 쓰도록 그렇죠. 예. 투명한 회계가 보장되도록 예를 들면 선관위에 계좌 추적권도 주고 그럼요. 조사권도 다 주고 네. 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금액 그렇게 되면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리고 누구든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큰 꿈을 꾸고 광역단체장으로 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누구의 당대표의 측근이니 층층 시야에 뭐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김철근계 말고. 예? 김철근계 그래서 저는 말고. 예. 만약에 제가 선출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네. 네. 정치자금법 네.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풀어줘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들이 풀면 자기 거 자기가 푼다고 그쵸. 국민들로부터 예. 또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금액에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것보다 네. 이렇게 금액에 제한은 없되 대신에 네. 투명한 회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네, 좋습니다. 네,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전에 네. 댓글을 좀 한번. 난나칠구님, 이준석 의원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인님, 김영임 대변인님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네. 난나칠구님 다음 주 최고위는 열리나요? 케빈윤님 미국식 정당 운영 방식 검토해서 수권 정당을 위한 방법이라면 좋을 듯. 네. 이순단님 총장님 우리 대표님 너무 걱정됩니다. 예, 이의원 TV님이 또 오셨네요. 네. 김영림 대변인 첫 방송 화이팅.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밑에 또 말씀해 주셨네요. 예. 이제 긴 아이디인데 라크리모사티에스일라 분께서 오늘 게스트는 신선하네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게스트입니다. 네, 맞아. 오늘부로 김영임 TV.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의 마지막이 이제 당론 투표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대 양당 정치를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론 투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지지를 해요. 그럼요. 예,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 지역구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이 좋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정책이 나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기 그 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야당에서 추진하는 게 자기 지역구민들한테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상황. 네. 그 지역구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론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 자꾸 당론을 정해서 무슨 큰 사건이 났을 때 그 누가 혹시 배신자냐, 몇 명이 배신하면 된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네. 선출되신 분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인구가 한 5,200만 정도 되니까 네. 17만 설량입니다. 17만 명을 대표하는 한 분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대표자인데 본인의 지역구가 있다면 농어촌 같은 경우면 지금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이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반대해야죠. 맞습니다. 예. 농어촌을 죽이는 정책에 당이 찬성한다고 다 찬성하고 있으면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대표에 맞게 300명이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곳 자체가 합법적인 정치투쟁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적이고 뭐 소신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당론 투표라는 걸 저는 정당법에 박아야 된다. 우리나라는요 말로 해서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따라요. 법으로 박아야 된다. 법으로 당론 투표 못 하도록. 네. 그리고 당론 투표 때문에 공천에 예를 들면 그 당론 투표에 반해서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해서 출당이 됐고 그 출당돼서 상대당으로 와서 국회의원 오래 하신 뭐 이미경 국회 부의장 같으신 분도 있고 뭐 꼭 이래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뭐 당론에 따라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좀 단견 혹은 낮은 시선으로 보는 제약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요 세 가지들이 일단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신당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의원 숫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동의를 얻어야 입법 발의가 됩니다. 그럼 중앙당을 없애자 그러면 우선 제1야당 반대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집권당이 자기네가 좀 해먹을 게 좀 있는데 그거 반대할 거고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그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중진 정치인,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진 정치인들이 결단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거의 정권을 갖는 그런 그 대표를 뽑아야 된다. 해서 이제 대표 권한을 대표 강화하는 뭐 이런 서로 반사하는 식의 구조로 간다면 정치는 더 경색되고 여든 야든 맞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를 조정을 하고 이른바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하고 그 뭔가 토론을 할 때 토론하게 되면 서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의 시각이 어느 정도 그 수용이 되는 제3의 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제3의 안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정말로 복받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면 완충하는 정당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당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도 지금 뭐 예를 들면 20명 이상이 됐을 때 교섭권을 가져요. 협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20명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섭단지 요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국당이 엄청 좋아할 건데 교섭단지 요건도 좀 완화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93년도에 국회 인턴 비서로 정계에 입문을 해서 지금 30년이 넘었고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다양한 많은 경험 속에 정말 이 정치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개헌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권력 구조를 좀 개편해야 되느냐.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대통령제는 한 사람이 다 쓸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쓸 수 없는 권력의 틈으로 측근과 인척이 들어옵니다. 친인척과 측근이 들어와서 결국은 국정농단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대통령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추천해요. 그럼 그 추천한 사람을 보고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추천한 사람과 실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검증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걸로부터 다 부정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권력을 나누면 대통령, 총리, 국회 모두 다 이렇게 좀 크게 권력을 나누고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 수반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많은 나라들은 유럽의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국가 수반입니다.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국민 통합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실권자가 총리죠. 이분이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 정치에는 행정부 수반과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과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라는 국민 통합 기능을 하는 그 국가 수반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 통합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수반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언제든지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영이 안 섭니다. 왜냐? 계파의 수장이기도 하고 한 정치 세력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국가 수반과 행정부 수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되고. 그런데 그러려면 내치는 행정부 수반, 선출된 총리한테로. 국가 수반인 대통령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새로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독일처럼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기는 싫고. 그렇잖아요.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간선으로 돌리자 그러면 국민들이 원치 않을 거거든요. 그럼 직선을 뽑으면 그거에 걸맞는 국가 수반의 지위를 주자. 그럼 외치를 주는 거죠. 외교, 안보, 국방,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등 그 분야에 관련된 임명권을 주고 나머지 내치에 관련된 건 총리에게 분할을 하고 그럼 권력이 분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정당이 대통령과 총리를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고정부라고 해서 다른 정당이 대통령과 총리를 하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국무회의 자체가 대연정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정부의 시대가 됐습니다. 한 정치 세력이 전체를 먹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른바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를 먹거나 하나도 없거나 단 한 표가 많으면 전부 먹습니다. 그럼 상대가 승복하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도 궁극적으로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그 미래지향적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당선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이 현실을. 그러면 기본적인 대한민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성,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긴급한 현안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네. 김철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관세 저희가 좀 전에도 뭐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더 이상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뭐 이렇게 뭐 국제 정세 혹은 외교 안보 경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마지막 날을 놓고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러 관점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우선 저는 전 세계의 어떤 그 회의에서 네.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우리 다 돈 내는 만큼 냈어요. 네. 예?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이런 네. 판으로 갔는데 네,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깔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15%, 네, 유럽이 네. 15%, 네. 우리가 이제 15%로 됐는데 네, 이제 네. 저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고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네.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내준 게 많지 않냐. 그쵸. 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전 정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뭐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거는 아니지 않나 저도. 네?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알아요. 네. 과거처럼 정부 여당만, 대통령실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 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 세계 그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쫙 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개인도 다 알 정도고. 네, 네. 그럼 우리 정당 같은 경우 왜 모르겠어? 다 알지. 그렇죠. 네. 그러면 냉정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더 잘하고 싶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미국 측의 이런 압박 때문에 최소한 일본과 유럽 수준으로 막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같이 좀 극복해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면 잘했다 하고 뭐래요. 야 이제 뭐 트럼프하고 만나고 정상회담도 하고 뭐 어쩌고. 이게 지금 그럴 일입니까? 네, 저도 현 정부가 굉장히 사실 관세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제 이렇게 임기를 시작하시고 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여러 현안들을 처리하시면서 관세 관련된 것,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그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의아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면 어떨까.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이 지금 아무래도 김철근 TV다 보니까 제 여기에 나올 일들이 계속 이렇게 스케줄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신선하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예.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동시에 보시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 얘기 질문이 많았는데 말씀 안 해주시니까 다 나가버리는데. 뭐 어떡해요. 제가 너무 집중해서 듣느라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길진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잘 지내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인지. 잘 계시고요. 네. 일단 뭐 핸드폰하고 그 노트북 좀 압수를 당했고 그래도 뭐 긴급하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또 다시 복구를 해서 있고요. 어제 김정철 최고위원 변호사께서 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아마 준항고를 신청을 했어요. 아마 재판부가 배정이 됐고 조만간 그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걸 법원에서 아마 따지게 되는 그런 절차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김정철 변호사, 김영기 변호사,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의 법률자문단 위원회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협업을 해서 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2022년도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네네. 2022년 6월 1일인데요. 네.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네. 됐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어요. 네.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전 당선자 시절이 가장 셉니다. 네. 네, 당선자 시절이 가장 세고 네. 취임하고 허니문 시기가 지나면 네임덕이 시작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은 네. 이준석 대표 축출 작업에 당시에 네.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6월 1일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7월 7일 날 네.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를 쫓아낸 거죠. 네. 당원권 정지 6개월, 네. 저를 당원권 정지 2년 아,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준석을 쫓아냈죠. 찍어냈죠. 네. 축출했죠. 네. 그러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고 그렇죠. 네. 아무런 얘기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없고 실제 가장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때 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공청심사위원장이 윤상현,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네. 이 두 분에게 직통으로 소통이 되는 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난 검찰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렇죠. 참고인으로. 전부 진술 네. 가서 다 해드렸고, 네. 저도 참고인 조사 받아서 가서 네. 얘기할 만큼 다 했고, 네. 그리고 검찰에서 이미 국민의힘의 그 공천 관련 서류,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 회의록 이런 걸 전부 다 가져갔어요. 네. 이미 압수수색을 해갔어요. 네. 아니, 저희가 이준석 대표 그때 당시에 대표이긴 했지만 그 관련 서류가 어디 있겠어요? 네. 예? 그거 다 공문인데. 네, 맞습니다. 그걸 가져옵니까? 근데 뭘 찾겠다고. 그렇죠. 이제 와서. 예? 네. 더군다나 새벽 6시 반에 네. 집에 막 들이닥쳐서 핸드폰하고 그쵸, 예. 노트북 내놓으라 해서 가져가고 네. 변호인 입회도 없이 그쵸, 이렇게 하는 지점들이 더군다나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그쵸. 그것도 이게 네. 대단히 금도를 넘는 행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천하의 이준석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입니까 벌써? 네, 벌써 1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2분을 제가 알차게 두둥 김철근이 알고 싶다. 김정혜님, 김 대변님 인상도 좋으시고 편안하시고 개혁신당의 보물이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간 60분 추가요 주문 들어왔습니다. 네. 좋아해널님, 김영님 대변님 너무 깔끔한 진행 좋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나고요. 이렇게 또 사무총장님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철근 사무총장, 그는 누구인가? 아니, 보통 많은 정치 현안이나 이렇게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어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기회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보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3년에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그때 정치계에 입문하셨던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그 오빠를 뒤둬서
그 건설업계에 근무를 했어요. 네네.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조그만 그 중소기업에 이제 근무를 했죠. 그때는 뭐 전과도 있고 하니까 대기업은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영업직에 있었는데 조그만 그 회사다 보니까 영업을 하면 설계에서부터 뭐 그다음에 자재, 그다음에 시공, 뭐 견적 네, 이거 네. 다 해야 돼요.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구청에 가서 그 허가를 받아야 인허가, 됩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이건 정말 도저히 아니구나. 이거 통째로 좀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결국은 내가 학교 때 뭘 하자고 했던 건데 이건 정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면서 93년도 그 YS 대통령 시절에 네. 광명에 그 재보궐선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네. 재보궐선거에 지금은 이제 뭐 장관도 하시고 경기지사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 신인으로 들어오신 분이 손학규입니다. 신한국당의 손학규 후보와 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민주당의 이제 원외위원장이셨죠. 최정택 위원장. 네네. 이분이 이제 두 분이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정택 위원장님의 연설문을 이제 써주고 도와주면서 정계 입문이 됐죠. 네. 근데 그때 손학규 후보한테 졌어요. 네, 그때는 네. 이제 합동연설회가 있던 시절이니까. 네네네. 이 고리장 얘기 다 나오는데. 네. 그 합동연설의 그 원고를 5번인가? 네. 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세월 네. 정치계에 계셨는데, 가장 보람찼던 순간 혹시 기억나는 순간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아직은 내가 당선이 안 돼봐서. 내가 당선이 안 됐거나 아직 대통령을 못 만들었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네. 최초로 그 평화적 정권 교체에서 TJ가 네네.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네네. 그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 부의 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네. 그러면 가장 힘들거나 고민이 컸던 순간, 그리고 생각해보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하나만 많았죠. 꼽자면, 네. 그게 이제 그 2012년도 총선인데요. 네네. 2012년 총선에 제가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때 이제 민주당을 나오게 됐죠. 그때 생각하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출마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예. 그러면 이제 예.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태어나도 예. 정치를 하실 건가요? 다시 태어나면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제가 제 성격을 보거나 아니면 뭐 두루두루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보거나 네. 비즈니스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해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정치하고 인연이 돼서 30년 넘게 정치를 했는데 JP가 한 얘기였잖아요. 정치는 허업이다. 예. 모르겠습니다. JP는 구선까지 하고 나서 허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아직 못했거든요. 네. 꼭 한 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사무총장님 꼭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네. 그러면 그동안 사무총장으로서 사실은 개혁신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수고해 주셨는데 느끼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창당 때부터 창당 준비위원회 사무총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1기 이준석 대표, 2기 허은하, 그리고 이제 천하람 체제 해서 이제 3기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 다시 왔는데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고 그래도 당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총선도 치르고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이제는 좀 단단해진 개혁신당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과도한 그 수사 압수수색을 해오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 12만 당원과 그리고 이제 세 분의 의원 그리고 많은 정무직 당직자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사선을 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뭐 총장을 계속 할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할 생각이 없으니까. 평양감사도 내가 지금 많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당원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사선을 넘는데 제가 앞장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또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앞으로 또 사무총장이 될 것 같은데 그 앞으로 될 사무총장에게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당부의 말씀,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무직들은 그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준석하고 함께 잘하면 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뭐 김철근계 이런 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 자꾸 본인이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망상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자꾸 다른 짓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1점 돌파 이준석 대표를 앞장 세워서 1점 돌파를 하게 되고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른바 개혁신당의 파이가 커지면 그 파이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한 생각 말고 뻘 생각하지 말고 뻘짓 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나가면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너무 몰랐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그 개혁신당 분들 그리고 방송 출연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중에 좀 초대를 해서 방송 경험도 좀 갖게 하고 또 그 경력이 좀 쌓여지면 다른 방송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니 어떠신가요? 좀 해볼만 하신가요? 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질문을 받으면 더 좀 곤란할 텐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그럼 핵물리학자는 아니시죠? 핵물리학자는 아니지만 뭐 물리학을 했으니까 뭐 저희가 그러면 이게 뭐 조금 더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잠재적 핵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재처리가 가능해서 플루토늄의 그 핵폭탄의 원료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 마음만 먹으면 3개월 내에 핵국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대체적인 그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물리학계에서도 그렇게 볼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로 보면 한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그래요? 뭐 기술로만 보면 사실은 뭐 원자력 관련된 뭐 기술들이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 원료가 뭐 핵심인 거죠. 재료, 원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재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뭐 순수하게 과학 기술적인 것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슈와 또 정치적인 국제 정세들이 사실은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을 정말 순수하게 배제하고 과학 기술로만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는 뭐 why not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게 과학 기술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뭐 위치는 아니다 보니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에 답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우리 김영임 대변인은 아무래도
뜨거운 댓글의 반응에 의해서 다시 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벌써부터 기쁩니다. 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시작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네. 품격 있는 정치 쿨톡 김철근 TV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